네, 최근 서해에서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해상에 대형 구조물과 부표를 설치하고요. 또 항공모함을 투입하기도 하는데요.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 디펜스 프라임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 교수님, 최근에 언론이 서해 위성사진 공개한 걸 보니까 이게 뭘까 싶은 구조물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이것들이 다 뭘까요? 이게 구조물뿐만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떠 있는 것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갖다 받고 뭘 하나 설치를 계속하는 네. 하나의 어떤 뭐라 할까 이제 그 중국의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섬이라는 말도 많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서해에 보면 잠정 조치 수역이 있어요. 거기서 보게 되면 2018년도에 저희가 거기에서 보니까 폭은 3m, 높이는 6m 크기의 부표 10기를 이제 발견을 했어요. 중국이 설치한 거죠. 얼마 전에 또 3기가 또 추가돼서 총 13기가 지금 현재 부표가 있는 것으로 활동 이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2018년도에 보게 되면 이름도 참 재밌는 설란 1호라고 해서 그 직경이 70m 상상해 보세요. 높이가 71m 구조물을 이 잠정 조치 수역의 서쪽 끝단에다가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뭐라고 중국에서 말했냐면 연어 양식을 한다. 예, 첨단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것을 좀 양식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지난해 5월에도 설란 2호를 제작해서 그 설란 2호 주변에다 만들어놨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최초에는 부표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구조물이 2기가 되고 또 3호도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결국 남중국해에서 하고 있는 어떤 중국의 활동들이 네. 지금 서해 쪽으로 해서 나와 있어서 네, 이게 실제로 거기서 뭐 연어 키워요? 키워요. 예. 실제로? 예, 실제로 해요. 하긴 하는데 네. 하나 보여주기죠. 그래서 뭐 서해 공적이라는 말이 많아요 지금. 예. 그럼 굉장히 심상치 않고 좀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잠정 조치 수역이라는 거 지금 아직 네. 이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아요. 네. 여기다가 구조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잠정 조치 수역에 대한 일단 정보를 좀 저희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영해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이 중첩되는 해역에 설치된 임시 조치 수역이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서해가라는 바다가 있죠. 이게 이의지가 양국의 이의지가 겹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이게 해양 경계 확정 이전까지 그러니까 어업과 관련돼서는 요 일종의 공동 이 잠정 주치 수역을 만들자. 그래서 여기서 한중의 어선들이 이 어업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 하자라는 게 이제 가장 큰 그림인데, 네. 그러니까 양국 어선이 상대국의 허가 없이 이제 자유롭게 조업을 할 수 있고, 이 밖에 이제 자국 어선에 대해서만 단속권과 재팔 관할권을 행사한다라는 조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중국 쪽에서 이 잠정 조치 수역 관련돼서 특히 이제 행정권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지금 중국 어선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네. 반면에 이제 우리 어선들은 조업하러 가보면 중국 어선들이 대부분 다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해. 조업이 안 돼요 또. 근데 이제 이렇게 양식 시설을 만들면 사실 사전에 우리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하고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제 문제라고 할 이게 수 뭐 있겠습니다. 잠정 조치 수역이라니까 보니까 뭐 어쨌든 양쪽이 좀 협정을 맺어서 평화롭게 좀 가자는 거였잖아요. 취지가 어업 활동은 허용하겠다. 그러면 지금 중국은 엄청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 뭐 선박형으로 된 양식장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조항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문제는 6.25 때부터 네. 중국은 물량 공세가 문제예요. 일단 하고 예. 보는 거예요. 네. 하고 보는 거고 네. 이게 이제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설란 1, 2호 같은 그 구조물을요 노르웨이에 이제 팔아요 기술을 팔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양식하게 하면서 이렇게 국제사회의 눈을 우리는 이제 어업 이런 것들 활성화하게 산다는 것들을 정당화하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연어 같은 것도 저는 연어를 좋아하는데 이 14도 미만에서 이제 한 20개월 정도 키워야지만 한 4에서 6kg 정도의 어떤 건강한 연어를 이제 저희가 양식을 할 수 있는데 서해의 어떤 온도가 높을 때는 25도까지 가요. 그 연어가 서해에서 나기는 어려울 폐사하는 것 거예요, 폐사. 같아요. 네. 북유럽. 왜?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말로는 연어 양식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환경이 폐사할 환경인데 때에 따라서는. 거기서 왜 키우냐. 왜?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 어업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강하게 의심하고 있고 우리는 의심하고 있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럼 저기 연어 양식장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서 연어 키우기도 힘들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실제로 뭐 하려고 만든 거예요? 아니 근데 조상관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만약에 서해가 연어 키우기 좋은 곳이면
우리나라 양식업자들이 벌써 했겠죠. 저는 뭐 한국산 연어 처음 들어요. 네, 그 서해안에서 언어 양식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을 네. 거예요, 아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경제 발전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수산물에 대한 이 시장의 요구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종이 겹치는 게 꽤 많아요. 갈치, 그렇죠. 뭐 서대, 박대, 조기 뭐 이런 걸 다 겹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해 어족 자원이 지금 사실 많이 고갈이 됐어요. 네, 네. 그런 걸 따져보면 중국이 양식을 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사실 우리한테 사전 통보를 해야죠. 이런 걸 만들려면. 근데 이제 이 연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뭘 하냐는 거죠. 사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군사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감시하고 정찰하고 이런 거.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해상 감시라든가 정찰 그리고 뭐 전자전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양식을 빙자한 해상 플랫폼을 만들면 여기서 뭐 레이더도 설치할 수 있고 무인기도 띄울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서해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 작전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일단 수심이 얕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양식장을 이용해서 일종의 이 잠수함 탐지라던가 예. 아니면 잠수함 기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겉으로는 민간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제재하기도 좀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중국은 민간 기업이라 그래도 사실 이제 당이나 정부의 힘이 크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뒤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대한민국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우리 그 해양선이 2월 달에 조사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바로 막았거든요. 네. 이거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중국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이제 그 유엔 해양법 협약에 보게 되면 연구라든가 해양 과학 조사를 관련된 어떤 그런 운영에 대해서는 막을 권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잘못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해양 경찰이 나왔단 말이죠. 군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양국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거나 같이 공유해야 될 바다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 막았다는 것도 그것도 해양 경찰이 와서 막았다는 것만요. 그 지역이 다 우리 땅이야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큰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중국은 막무가내가 된 게 뭐냐면 이런 상황이 이제 남사군도에서 필리핀하고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2016년도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패소 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가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아버리고 물대포 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더 강하게는 이제 그거 말고도 우리 또 물리적인 어떤 다른 것도 행사할 수 있어 이렇게 겁박하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은 저희가 한 발짝 물렀으면 계속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중국이요 2021년에 해경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외국 선박에도 무력을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어쨌든 중국 법이잖아요. 예. 이걸 서해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뭐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모르시는데 사실 전 중국에서 한 5년 정도 살았었고 네. 이 중국 사람들 생각에 서해는 그냥 자기네 나라 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서해가 우리 바다라고 생각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가 이 해경법 같은 경우 자국이 해역이라 주장한 지역에서 무력 사용이 이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법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사고에서 이거를 개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건 예를 들어서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중국 해경하고 필리핀 해경하고 비교했을 때 전력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중국 해경이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경이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아마 이제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하면서 우리 해경들이 많이 대처했던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이렇게 함부로 못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한중 해경 간에 끊임없이 이 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소통은 하긴 해요. 해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지금 유지하고 있어서 뭐 당장에 이렇게 뭐 중국 해경이 뭐 무력을 동원한다던가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예를 들어서 정말 이제 중국의 정책이 바뀌어서 약간 우리에게 적대적인 서해 정책이 나온다. 그럼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뭐 말 맞다는 해경을 전면에 내세워요. 군이 아니고. 전형적인 회색지대 전략인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중국의 그 해양 경비대 해경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경찰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중국 군부인 중앙군사위원회 산하의 인민무장경찰부대 소속이에요. 그리고 예산도 국방예산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명확하게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왜 군이 나가는 것보다 해양 경찰 나가서 이제 좀 뭐랄까 민간인들끼리 좀 이거 좀 자제하세요 이렇게 하게 되게 된다면 군사적 충돌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보기에도 얘네가 좀 뭔가 마찰이 있었는데 경찰에 의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라고 이렇게 국제사회의 관심도 덜 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중에 있을 수 있는 어떤 군사적 충돌을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씩 가랑비 옷 잡듯이 이제 비군사적 활동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쪽을 서해를 내외화 시켜놓고 해서 자기의 어떤 해양 경찰이 뭐랄까 주도권을 갖고 영향력을 조금씩 이렇게 오일 스프레드처럼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여차하면 그런 식의 우리가 물들어 있고 거기에서 순응하게 되면은 나중에 유사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력이 투입해도 우리가 뭐 어떤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전형적인 회색지대 전략이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이 겉으로는 우리한테 누명 씌우지 마라. 우리 다 민간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례가 있어요. 서해 구조물을 우리가 의심쩍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남중국해 사례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민간 어업이나 조사용이라고 해서 구조물 설치한 다음에 나중에 이게 실제로 군사기지로 바뀌었어요. 네. 이게 재현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사실은 이제 199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이렇게 해양 영토 확장에 크게 관심을 갖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를 보면은 보통 다 이제 영토 분쟁이 다 땅이 있죠. 워낙 넓으니까 뭐 바다까지. 근데 이상하게 중국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영토가 넓은데 왜 그럴까? 잘 보세요. 과거에 소련하고도 국경 분쟁이 있었죠. 인도하고도 국경 분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중국과 땅이 맞닿아 있는 나라들, 북한 빼고는 다 한 번씩 그 국경 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9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도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해양역의 확보가 중국이 선진국으로 가려면 핵심적이다. 그러면서 한 게 뭐냐면 95년도부터 남중국해에 사실은 이게 섬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이게 암초라고 하기도 뭐한 데다가 박아버렸어요. 자꾸 뭘 짓기 시작해요, 막. 네. 그래가지고 이 구조물을 이제 설치하고 처음에 명문 그거였습니다. 어민보호용 기상관측 시설이다. 그 대표적인 게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에다 이런 걸 마스티프에다가 시작을 했는데 이 95년도 시작한 이 마스티프 리프가 지금은 어마어마한 기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하는 방식이 이런 거죠. 먼저 설치하고 나중에 이제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해상 영토 확장에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바다의 만리장성이다라는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서해에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서해의 만리장성을 구축하려는 시도에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뜩이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뭐 지금 여러 나라들하고 충돌이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필리핀하고도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 베트남하고도 이제 파라쉘 군도 관련돼서도 지금 분쟁이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건 바다 밑에 자원이 무궁무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남중국해에 저러는 것도 남중국해 이 바다 밑에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포석을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럼 서해라고 없을까요? 많죠. 네, 서해도 사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다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석유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천연가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다른 물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잠재적인 가능성에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은 하나하나 지금 준비를 해간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눈 뜨고 코베일 상황인 거예요, 우리 예. 입장에서는. 근데 국제중재재판소가 한번 제재를 한 적이 있어요. 구단선이라고 해서 이제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과 구조물 설치하고 이 해역 대부분을 자국 연토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국제적으로는 근거가 없다고 판결이 나왔어요. 중국은 듣고 있는 건가요, 이거를? 안 듣죠. 구단선 한번 보시면 네. 남중국해 보게 되면 이렇게 포자처럼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아예 그 남중국해 전체를 이렇게 그 선을 구단선이야? 다 우리 거야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섬 지역에다는 아까 말씀 것처럼 뭐 구조물 올리고 비행장 만들고 뭐 다 만들고, 좀 얕은 지역에는 암초가 있는 데는 산호초 있는 데는 거기다 인공구조물 다 만들어서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992년도에 필리핀하고 2개월간 이제 그 대치를 하다가 그쪽에 섬이 하나 스카보로 쇼리라는 그 섬이 하나가 있는데 그쪽을 이제 중국한테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필리핀에서 이게 국제 그 중재재판소에 2016년도에 제소를 했는데 국제 그 재판소에서 이거 잘못된 거야, 중국 니네 그러면 안 되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중국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중국은 국제사회가 이제 그런 기구에서 이제 뭐랄까 우리나라 안에서 경찰이나 법원에서 내리는 어떤 명령처럼 강제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알박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내외화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더 이슈화되면 될수록 결국에는 이제 중국한테는 다 자신의 유리하게 된 거죠. 왜? 신호재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중국몽으로 인해서 이제 대륙으로 지난 것과 그다음에 이제 해상 오시는 1대1로를 이제 뭐랄까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천연 자원이 많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쪽 지역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스웨즈 운하를 통해 가지고 넘어가는 해상 교통로로 장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이게 완충제를 만들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하나의 어떤 그 방어선, 그 다음에 A2AD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지리적으로,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절대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뭐라 하든 말든 재판소에 뭐가 나오든 간에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중국이 이제 세계 중심이 자기들인 것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꾸 이러니까 필리핀하고 뭐 베트남 같은 데하고도 사이가 안 좋단 말이에요, 지금. 예. 네.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이 지금 잘 보시면 우리 K방산 무기들을 많이 구매하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FA-50이 있는데 사실 필리핀이 FA-50을 산 배경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필리핀 공군이 한때 사실은 이 창군 초기만 하더라도 우리 공군보다 전투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나서 필리핀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한 다음에 필리핀 공군이 전투기를 거의 다 없애버렸어요. 네. 유지비가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남중국해 문제가 중국과 본격화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우리나라 FA-50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잘 보시면 한동안 약간 필리핀과 미국 관계가 소원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들어서는 굉장히 관계가 밀접해지고 있어요. 왜냐? 양국의 이익이 지금 남중국해에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지금 중국에 밀리고 있고, 미국도 어떻게 보면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에 이제 조선 관련된 얘기에서도 얘기했지만 해군 전투함 숫자에서 지금 중국 해군이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 지금 중국과 관련된 상황들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과 확장 방문 군역 정도 지금 확대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미군의 전략 거점도 이런 것들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제 미국과 필리핀의 정례 훈련도 계속 이제 대규모 연합 훈련을 지금 하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 견제 시그널을 전달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무슨 이제 중거리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배치를 뭐 일부는 진행을 하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필리핀 자체적으로는 필리핀 해병대가 일종의 이런 접적 해역, 중국과 맞닥뜨리는 해역의 섬에서 지금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재밌는데 사실 필리핀 해병대가 우리나라에서 이 사간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륙돌격 장갑차를 옛날에 한번 사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 이제 중국에 대응한다라는 목적이 사실 담겨 있는 거고, 베트남도 비슷합니다. 베트남도 지금 잘 보시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베트남만의 반접근 거부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많이 사고 있어요. 또 한 가지로 이제 다자 외교를 통해서 이런 중국을 좀 견제하려는 노력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베트남하고 미국은 과거에 이제 전쟁을 벌였던 나라였죠. 근데 최근에 잘 보시면 베트남이 미국으로부터 F-16 전투기도 사겠다. 그다음에 C-130 수송기도 사겠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에 대한 연합 전선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고, 그래서 향후에 남중국해는 앞으로도 좀 그런 상황이 계속 될 것 같아요. 이제 군사적 긴장과 외교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좀 유지되고 어떻게 보면 미중 갈등이 한복판이 될 것 같다. 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랑 관련돼 있는 곳으로 가보죠. 이어도 앞바다입니다. 이어도 주변 해역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가 확정이 안 됐어요. 근데 중국이 근데 여기다가 가스 시추 장비하고 부표를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어도라는 데가 사실 우리는 뭐 전설 속에 있는 그런 섬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기를 군사 기지로 쓸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있죠. 맘먹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답이 나와 있어요. 보게 되면은 이제 지금 지상에서는 러시아군이 어느 정도 밀어붙이고 있지만 해상에서는 흑해함대가 지금 다 자취를 감춰버렸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해상 교통로는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 크림반도가 원래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영토였다가 2014년도에 무혈 합병됐지 않습니까, 러시아에? 2014년도에 무혈 합병이 되고 나서 2014년도에 러시아가 그쪽에 있는 큰 유전인 이제 보이코 타워스라는 가스전을 이제 점령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2022년 2월 24일 날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그 가스전을 뭘로 사용하느냐? 헬기들이 이제 무장하거나 대규모 재보급을 이제 급유로 할 수 있는 지점으로 사용하고, 레이더 기지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레이더하고 그다음에 비컨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무인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흑해를 본격적으로 이제 재점령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군에 보면 정보국 예하의 특수작전 부대가 있습니다. 특수작전 부대가 2023년 9월에 흑해에 대한 본격적인 작전 이전에 그 가스전을 다시 재탈환해요. 네, 네. 예,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것을 봤을 때 사례에서 볼 수 있지만은 뜬금없이 세워놓은 어떤 한복판에 바다한복판에 있는 그런 기지들이라는 이런 것들은 언제나 다 군사기지로 될 수가 있고 연구시설이 할지라도 맘만 먹게 되면 이제 목적에 따라서 군사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특수작전 부대가 그 해상에 관련 장악력을 하기 위해서 먼저 특수작전 부대를 집어넣어서 이걸 재탈환했다는 것들이 우리가 좀 새겨야 할 되게 큰 교훈인 것 그 같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이어도의 해양과학기지를 이미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중국이 이걸 문제 삼고 있어요. 예.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우리도 뭐 군대를 보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건가요? 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이제 상당히 문제가 커질 이거 수가 어떻게 있고 바라봐야 되는 거야 이거를? 사실은 이제 중국이 뼈아파했던 게 예. 바로 이여도 과학기지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수 친 건가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구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하게 이제 과학적 목적으로 이걸 만들었지만 당시에 중국은 이게 뭐지? 라고 할 정도로 아, 굉장히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래서 지금도 사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냐면은 자기네들이 해봐서 알잖아요. 남중국해에서 이걸 해봤으니까 저거 잘못하면 이게 한국이 뭔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해 구조물 아마 이어도 근처에도 지금 이제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내세울 수 있는 이유 중에 너네 먼저 이어도 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요. 또 상당한 대응을 할 우리가 수밖에 잘못한 없- 겁니까?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죠. 우리 할 수 있는 걸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나온 다음에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좋다. 그럼 우리가 이어도 과학기지 니네가 와서 한번 봐. 이게 과연 군사적인 시설인지. 그리고 우리도 당신네 시설을 봐야겠다. 그럼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안 보여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아마. 네. 이제 그런 의도가 없는, 그런 의도를 절대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중국이 꺼내들 수 있는 거는 일종의 형평성의 원칙이에요. 당신네들이 먼저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사실 이 이의지 관련돼서 완벽하게 우리가 지금 한중간에 정리가 된 게 아니에요. 계속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중국은 자기네들이 대륙 연안간 중간 지점을 이은 중간선 기준으로 얘기하면 자기네들 이의지가 더 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대신에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이 중간 수역 문제 그리고 이의지 문제는 아마 이제 중국 정부의 이 방향에 따라서 네. 굉장히 직접적으로 우리와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토 분쟁보다 영해 분쟁이 더 상상력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공해 한복판에 구조물을 세워놓고 여기에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파고에서 알아봅니다. 신분제가 사라진 시대. 그래도 한 번쯤 귀족으로 살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기 돈만 내면 누구나 귀족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단돈 4만 원에서 40만 원이면 이름 앞에 백작, 공작, 영주, 남작, 경이라는 칭호가 붙는데요. 놀랍게도 대한민국 국민 중에도 이 나라에 자기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바다 한가운데 작은 철제 구조물 위에 세워졌지만 엄연히 헌법이 있고 국기가 있으며 국왕까지 존재하는데요. 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영국 해안에서 약 12km 떨어진 바다 위. 거친 파도 위에 녹슨 철골 구조물 하나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로 불리는 실랜드 공국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국제법상 국가는 아니고 스스로 국가라 주장하는 자칭 국가인데요. 그저 구조물에 불과한 이곳은 어떻게 국가를 자처하게 되었을까요? 시간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은 독일 공군의 공습에 대비해 해상 요새를 세웠습니다. 당시 이 구조물에는 대공포, 기관총, 조기경보 초소가 설치됐고 약 300명의 병력이 상시 주둔하고 있었죠. 그런데 전쟁이 끝난 뒤 요새는 버려졌고 철골 위엔 새들만 날아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폐허로 남아있던 이곳에 어느 날 한 국기가 올라가는데요. 1967년 9월 2일 전직 영국 육군 중위였던 패디 로이 베이츠가 이곳을 독립국가로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는 이 나라에 실랜드라는 이름을 붙였고 직접 헌법을 제정했으며 자신을 로이 베이츠 1세로 선포한 뒤 통치자로 나섰습니다. 가족을 포함한 20여 명과 함께 거주하며 여권과 신분증까지 발급했죠. 베이츠는 왜 이 철제 구조물에 나라를 세운 걸까요? 그는 당시
해적 방송의 DJ였는데요. 1960년대는 비틀즈, 롤링스톤즈 등의 브리팝 가수들이 인기를 끌고 있었고 대중은 방송에서 음악을 듣고 싶어 했지만 당시 영국의 국영 방송은 팝 음악을 제대로 송출하지 않았죠. 음악에 목이 말랐던 대중은 허가받지 않은 해적 방송을 통해 음악을 들었는데요. 이런 방송은 규제를 피해 바다 위 구조물에서 송출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해상 요새였습니다. 그러던 중 1967년 8월 영국 정부가 해상 방송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자 이에 반발한 베이츠가 구조물을 무단 점거하고 이응 시랜드 공국으로 독립을 선언하게 된 겁니다. 높이 18m, 7층 규모의 1377제곱미터 남짓한 콘크리트 구조물이었지만 베이츠에게는 섬이나 다를 바 없었는데요. 독립 당시 등록된 시민만 300여 명, 1970년대 초에는 실제 10명 넘게 거주하기도 했죠. 현재 인구는 3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영국 정부는 시랜드 공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68년 영국 해군이 출동해 무력 충돌이 벌어졌고 법정 싸움까지 이어졌지만 영국 법원은 베이츠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법원은 시랜드가 영국 영해 밖에 있어서 관할권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죠. 영국이 설치한 구조물은 공해에 설치한 불법 구조물이었고 당시 영국은 영해를 3해리까지만 인정하고 있었는데 시랜드는 그 바깥 공해에 위치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978년 시랜드 공국에 또 다른 위기가 닥칩니다. 한독일 사업가가 무장 용병을 보내 쿠데타를 일으킨 건데요. 베이츠의 아들이 납치되고 구조물은 점령당했죠. 이에 베이츠는 헬리콥터를 동원해 시랜드를 탈환했고 침입자들을 전쟁포로로 수감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결국 외교관을 보내 석방 협상에 나섰고 시랜드는 이를 두고 독일이 시랜드를 독립국가로 인정했다고 주장했죠. 이 사건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시랜드는 가장 기이한 나라로 알려지게 됩니다. 시랜드는 헌법, 국기, 여권, 우표, 심지어 경비병까지 갖춘 형식상 국가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영토, 국민, 정부, 외교 능력인데요. 시랜드는 영토가 구조물에 불과하고 상시 거주하는 영구적 인구도 부족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단 한 나라도 국가로 인정한 적이 없기에 외교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도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랜드는 여전히 국가임을 주장하며 정체성과 상징을 지켜나가고 있는데요. 2012년 로이 베이츠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장남 마이클 베이츠가 시랜드를 이어받게 됩니다. 한때는 몰락 위기에 처했지만 지금도 시랜드는 자체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SNS를 통해 귀족 자기, 우표, 주화 등을 판매하고 그 수익으로 국가를 운영하며 여전히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1987년 영국이 영해를 12해리로 확대하면서 시랜드는 이제 영국 영해 내에 위치해 있지만 영국 정부는 별다른 개입도 세금도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시랜드의 영주인 마이클 베이츠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만약 영국 정부가 시랜드를 점령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일단 홍차 한 잔부터 마시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다 위 녹슨 철골 구조물 위 작고 기이하며 어쩌면 가장 고집스러운 나라 시랜드 공국은 오늘도 거센 파도에 흔들리면서도 자신만의 깃발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자, 저희가 남중국해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설치한 구조물도 군사기지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게 당장일까요? 어느 정도 타이밍이 되면 할까요? 그 시점이 언제냐면 저는 이렇게 봐요. 영구 시설이 군사시설로 전환되는 시점은 우리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그때부터입니다. 예. 왜냐면은 건의주의 국가가 수행한 하이브리드 전 같은 경우는 비군사적인 활동을 군사적 활동으로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몰라요. 근데 이게 정말 중국이 군사 활동을 하기 위한 여건 조성 자체가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가 남사군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영국 활동이겠지 아니면 그냥 걔네들 경찰이 하는 일반적인 행동이겠지라고 치부하는 순간 조금씩 선을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적으로 무관심하는 순간 그렇죠, 예. 그렇게 바꿀 예, 그래서 것이다. 이제 정치적 무관심도 있는데 네. 제가 새로 만든 용어지만 안보적 무관심이 안보적 되는 무관심. 시간대부터 영구 시설은 군사 시설로 바뀔 것이다. 말씀대로라면 되게 걱정되는 게 저는 지금도 우리가 안보적 무관심 그 범주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은 이제 이 시설이 당연히 군사 시설로 바뀌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군사적으로 바꾸면? 뭘 바꿔요? 다만 이제 남중국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이제 수심이 비교적 얕았단 말이에요. 암초지대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뭘 만들기가 괜찮았어요. 그냥 모래 부어서 만들면 되는데 서해는 사실 그럴 정도로 수심이 얕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단계로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양식이에요.
이 양식 일종의 거점을 만들고 두 번째로 할 거는 양식을 빙자한 여러 가지 센서들을 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잠수함 탐지를 위한 이게 우리가 소서스라고 많이 하는데 바다 밑에 일종의 소너를 깔아가지고 잠수함 탐지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로 이제 점점 좀 전환시킬 수 있고 또 한 가지로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해상에. 예, 그래서 일종의 이제 과학기지라고 얘기는 하지만 헬기 패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레이더도 달고 그다음에 약 뭐 전자전 정보를 수집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사실 이제 민간 기업이라고 해도 어차피 당과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경제를 움직이는 건 대부분 보면 국영 기업들입니다. 지금 이제 이 그 서해 양시장도 보면 국영 기업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민간 사업을 빙자한 여러 가지 군사적인 시설물들을 충분히 구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거기 서해 쪽 섬도 많잖아요. 우리 굉장히 뭐 위협이 될 것 같은데. 위협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현재 그 해상 교통로가 대양보다는 이제 그 뭐라 할까 연안에 중심이 네. 됐고 뭐 미국의 어떤 해군의 어떤 작전의 중심도 결국에는 대양에서 이제 연안으로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래서 섬의 중요성이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 남사군수를 보게 되면은 군도를 보게 되면 섬 지역에도 구조물을 설치하고 산호초라든가 아니면 그냥 얕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 구조물을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거네, 예, 진짜. 박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중국이 선정한 1도련선이 한반도와 맞닿아 있단 말이에요. 서해안이 그 안쪽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중국에서는 우리 100만 대 드론만 만들 거야. 그래 니네 못 들어오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 그럼 우리도 레플리케이터 프로젝트 해가지고 대량으로 AI가 깔려있는 가성비 높은 어떤 무인 체계들 만들어 너희한테 또 대응할 거야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무인 전투가 일어나는 어떤 각축장이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기술력으로 보게 되면 요새 뭐가 나왔냐면 밑에 이제 뭐랄까 집안으로부터 올리는 그런 구조물도 있지만 그냥 기동형으로 물에 떠다니는 어떤 그런 인공선도 그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태양열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오. 것들이 무록장 같이 그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간과하게 되면은 사실은 여기다가 지금 구조물을 만들어 놨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정박해 놓고 있다가 유사시 되면 전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게 작전거리를 신장시키는 무인 체계와 중간 기착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간과하게 되면 작전거리가 이제 신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안에서 재급유라든가 재무장 할 수 있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보다 작전 템포가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 마음만 먹게 되면 이제 다른 나라 영토의 섬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어떤 정유시설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인프라 또는 도시를 순식간에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침투의 어떤 중간 거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무인 체계가 개발되고 있는 요새와 같은 현실에서는 이런 것들이 더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절대로 지금 과장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실제로 서해에서 군사적인 존재감을 내세운 적이 있어요. 이제 그 PMG에서 항공모함 야오닝함, 푸제남 이걸 동원해가지고 함재기 이착함 훈련하고 해상 실탄 훈련도 실시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군사활동이다라고 예. 볼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해에서 우리는 자신감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중국의 최초의 항공모함인 야오닝함이 나왔을 때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훈련하는 걸 보면 이렇게 잠정 조치 수역까지 나온 적이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다 중국 연안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대만 해협 쪽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군사력인 측면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해공군이 우리 군도 초월을 했고 있는. 그다음에 일본 자위대도 초월했고 지금 미군도 지금 막상막하의 상황이잖아요. 아주 단적인 예로 동북아시아만 보면 지금 1등이에요. 군사력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좀 지금 담겨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로는 서해가 사실 이제 미중 간에 만약 충돌이 생기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서해를 만약에 미국이 장악하게 되면 아주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해면은 베이징이 코앞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이제 훈련이 아니라 전략적 해역이라고 여기는 우리 바다야. 이제 이런 걸 선포하는 것과 함께 주변 나라들 오지 마. 그런 내용도 좀 담겨져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거예요.
만약에 이 서해 잠정 조치 수역이나 이의지 관련돼서 한국이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걸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대내적으로 이제 과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서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중국은 여기가 우리 바다다. 네. 그렇게 통제하겠다 이런 거죠. 황해라고 하셨거든요. 어.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이제 군사력의 어떤 배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경제적인 어떤 활동도 그렇고 해서 거의 서해를 자신의 어떤 앞마당처럼 사용하고 있는 분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세국 정책을 취했지만 중국도 이제 끝까지 이제 그 뭐랄까 버티다가 항구를 개방한 것들이 뭐냐면 그 항구들이 이제 그 선진국에 의한 어떤 함포 사격의 유효사거리에 의해서 다 봉쇄당했을 때 그것을 결국에는 개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적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서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완충지대의 어떤 그런 개념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이제 한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거에 대한 투입을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루트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북한이라든가 중국은 순망치안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불안정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바로 투입을 해야 되고 서해로 들어오게 되는 한미연합 함대를 또 저지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지금을 봤을 때는 군사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그다음에 지리적 측면에서는 서해는 당연히 자기네 어떤 그런 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상 내해처럼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사실상이 아니라 내해처럼 이미 내해가 됐다라고 이렇게 중국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는 서해가 자기네 정말 앞 바다잖아요. 바로 앞바다. 예. 그러다 보니 굉장히 군사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가장 이제 민감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보통 이제 과거에 한미연합 훈련하면 미국의 항모 전투단이 네. 서해까지 들어왔었어요. 이제 경렬 비열도 혹은 그 이상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미국과 경쟁하는 G2 국가, 한 2000년대 뭐 중후반 이렇게 그때부터 이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 이 미 해군의 항모 전투단이 인천까지도 왔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동해랑 남해에서 할 때는 가만히 있는데 서해에서 하면 네. 유독 민감해요. 왜냐면은 이제 G2 국가로 미국과 경쟁하는 관계가 되다 보니까 미국의 항모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코앞이 베이징인데, 그러니까 항모 전투단의 이 전투기 출격 범위에 베이징이 다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미 해군도 고민하는 게 사실 서해입니다. 왜냐하면 서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많은 군사기지와 그다음에 공군의 뭐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어모, 그다음에 해군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이 만약에 서해에 들어가 작전하면 생존율이 굉장히 희박하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제 세척밖에 없는 주말트 구축함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미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도 서해가 굉장히 지금 위험스러운 전장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 군 입장도 이게 만만치 않죠. 지금 상황이. 그렇죠. 예. 저희가 쭉 살펴보니까 이제 중국이 서해에 구조물을 고정하고 항모를 전개하고 또 전력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가 갖고 있는 전략적 가치를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엄청 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그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미국의 어떤 전력을 방어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 일도련선상에 걸쳐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기 위해서 반드시 막아야 될 블로킹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의 어떤 이해가 충돌하는 지역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예전에 역사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고구려 역사로.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공을 할 때 이 산둥방도에 있는 내주에서 612년도에 평양으로 수군이 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614년도에는 비사성을 거쳐갖고 평양성으로 서해를 이용해 수군을 전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냐면 그 중국군이 군구조 개편을 해서 이제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으로 해서 동서남북에서 군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군구는 생각해 보면 한쪽에 다 몰려 있어야 돼요. 북부 정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그 우리 북한 위쪽에도 있지만은 산둥반도에도 떨어져 있어요. 이격돼 있어요. 유일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부 정부 그 밑에는 3개의 집단군이 있는데 2개 집단군 같은 경우는 땅으로 내려오고 1개 집단군은 거의 이제 바다를 이용해서 측방으로 한반도에 여차하며 상륙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또 지금 현재 대만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미국에서 걱정하는 게 뭘까요? 대만 사태가 일어났을 때 나는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주한미군이라든가 주일 일군들이 서진을 해가지고 우리 뒤를 치는 거에 대해서 가장 무서워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해는 반드시 장악해야지만 그런 부분들을 자기네가 다 막을 수가 있고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해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반드시 확보해야 될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영해인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지금 우리 해군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서해에서 북한 도발 막아야 되죠. 또 중국의 내화 전략, 거기도 대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까요? 단순히 우리 해군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서해 같은 경우에는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이제 중국이 이 점진적인 내화 전략하고 항모 투사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총체적 대응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서해에서 우리만의 반접근 거부 전략을 만들어야 돼요. 특히 이거는 사실 해군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육군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해군 같은 경우에서 그러니까 우리 육해공 해병대 가운데 지금 지대함 미사일을 운용하는 거는 해군 해병대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지상 작전을 담당하는 육군이 해야 됩니다. 우리 육군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향후 이제 미사일 전력 늘릴 예정이지만 대함 미사일이라든가 특히 이제 대함 탄도 미사일 이런 것들을 좀 확충을 해야 그나마 우리가 서해에서 뭔가 우리의 국익을 좀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여기엔 사실 뭐 저보다 이제 주상훈 더 잘 아시겠지만 드론이 핵심이에요 사실. 이제 비대칭적인 전력을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그럼 우리만의 A2AD를 얼마만큼 잘 만드느냐가 서해에서 중국을 대응할 수 있는 좀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되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실효력 지배를 이제 정당화시키는 어떤 명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파쇄해야 됩니다. 파쇄. 그럼 어떻게 되냐면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여기 하나 만들어 놨으면 우리도 똑같은 걸 만들어 놔야 돼요. 연구실 만들어서 우리 연구실을 만들어서 우리도 연어를 키워야 된다. 근데 똑같은 거 보니까 연어 말고 뭐 키워야 되죠, 우리? 그러면 다른 어종을 키워서 맛있는 거 키우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이제 해경들이 왔다 갔다 하면 여기도 해경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것들이 군사되고 군사 기지로 전되게 되면 누가 빨리 그 지역에다가 군사력을 전개하느냐가 그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기 위해서는 유인 전력이 가게 되면은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피하게 그다음에 이제 우발상에 의해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이 다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 빌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군에 하루빨리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가 돼서 그런 무인 전력들이 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인공섬 관련된 것도 기동화되어 있는 인공섬 플랫폼을 만들어서 바로바로 전개하고 우리도 기지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만의 A2AD인데 그쪽 연구시설이 있으면 그쪽에다 추가적인 무인 전력을 해서 가장 최전방에 일선을 만들고 그 장간에는 기동 이제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무인 인공섬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육지에서 방어하는 그래서 1, 2, 3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A2AD를 만들면서 갖고 있는 어떤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유사시에 이제 평소에 해놓게 되면 중국이 반발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쪽의 어떤 지혜가 우리가 좀 펼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체불명의 구조물과 부표, 항모 전개와 실탄 훈련까지 중국이 점점 더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단호한 군사 대응력과 정교한 외교 전략, 또 국민의 경각심이 함께할 때 서해의 안보 균형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디펜스 프라임이었습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N 또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고맙습니다.